2008년 당시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순식간에 파산 절차를 밟았죠.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보금자리를 잃은 이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장이 존재합니다. 은행이 아닌 주체가 기업의 자금을 빌려주는 시장인데, 이 체계가 무너지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모대출입니다. 용어는 다소 생소하지만 그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면 무척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죠. 오늘 영상은 이 시장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금의 흐름은 어떤지, 왜 이 구조의 붕괴가 금융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하나하나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제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사모대출의 기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창업을 결심하고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통상적으로는 은행을 찾게 마련이죠. 하지만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은 신용점수 때문이거나 기업의 규모가 영세해서, 혹은 은행 내부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어서죠. 처음부터 대출 문턱이 이렇게 높았던 건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모든 것을 바꿨죠. 당시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이 사태의 주원인이었으니까요. 그 후 각국 당국은 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함부로 자금을 빌려주지 말라는 지침이었죠. 은행 입장에선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퇴짜를 맞은 기업들은 어떻게 자금을 융통할까요? 새로운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블랙스톤이나 아폴로, KKR과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직접 대출에 나선 겁니다. 은행 대신 운용사가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 이를 사모대출이라고 일컫습니다. 영어로는 프라이빗 크레딧이라 하죠.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이라는 정문이 막히자 우회로인 샛길이 열린 셈입니다. 물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잠재력은 높지만 규모가 작아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던 기업들에게는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자금줄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모펀드라는 명칭은 익숙하시죠? 그런데 사모대출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모, 펀드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여 가치를 끌어올린 뒤 매각하는 방식이고요. 사모대출은 말 그대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하나는 투자, 하나는 대출이죠. 오늘 다룰 핵심은 이 대출입니다. 그럼 사모대출 펀드는 무엇일까요? 운용사들이 자기 돈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모으는 겁니다. 연기금이나 보험사, 고액 자산가, 심지어 일반 개인 투자자까지 참여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으로 기업의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 바로 사모대출 펀드입니다. 이 시장 규모가 최근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령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했죠. 어쩌다 이렇게 커졌는지 살펴볼까요? 사실 이 시장이 처음부터 이토록 거대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15년경만 해도 약 750조 원 규모였는데 불과 10년 사이에 4배나 급증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성장을 견인했을까요? 앞서 말했듯 운용사들이 기업에 대출해주는데 그 돈의 출처는 결국 외부 투자자들의 자본입니다. 누구의 돈일까요? 연기금이나 보험사와 같은 큰손인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운용사에 돈을 맡기면 기업 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매력적인 구조를 제시하죠.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 상품에 열광했을까요?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채권은 지나치게 안정적이라 수익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사모대출은 이 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죠. 주식처럼 불안정하지 않으면서도 채권보다 높은 기대 수익을 제공합니다. 연기금 입장에선 거부하기 힘든 선택지였을 겁니다. 운용사 역시 수익성이 큽니다. 은행권에서 거절당한 기업에 대출을 내주는 만큼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대출 리스크가 따르는 만큼 금리가 비싼 거죠. 연 92% 수준입니다. 여기서 운용사는 관리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높은 이자 수익 덕분에 투자자와 운용사 모두가 윈 하는 생태계가 형성된 겁니다. 여기에는 시대적 요인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 2021년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바닥을 치니 은행 예금은 사실상 수익이 없고 채권 투자 역시 메리트가 없었죠. 갈 곳 잃은 유동성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몰려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연 12%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모대출 시장이 형성되니 자금이 쏠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한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원래 사모대출은 연기금이나 보험사, 국부펀드와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과 같았죠. 최소 투자 단위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해 일반 개인은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운용사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로부터 유치할 수 있는 자금 규모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거든요. 더 많은 자본을 끌어모아 대출을 늘려야 수수료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BDC, 즉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쉽게 말해 개인 투자자도 사모대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펀드인 셈이죠. 고수익 대출 상품에 투자하고 분기별로 배당을 챙겨가라는 시계 마케팅이 주요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개인 대상 사모대출 펀드 자산은 2021년 50조 원 규모에서 불과 4년 만에 330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6배가 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인 거죠. 자금이 몰리니 운용사 간의 경쟁도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대출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빌려줄 기업을 공격적으로 발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대출 심사 기준이 점차 느슨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엄격히 따졌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며 대출 조건마저 완화한 것입니다. 이를 업계에서는 코블라이트 대출이라 부릅니다. 핵심적인 재무적 안전장치를 사실상 해제해준다는 의미죠.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은행 규제로 틈새가 생겼고 높은 수익률의 기관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저금리 기조가 이를 부채질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까지 가세해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졌고 과열된 경쟁은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좀 더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해부해 보면 그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의 메커니즘을 그려볼까요? 투자자가 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하면 운용사는 이를 기업에 대출해줍니다. 기업은 매 분기 이자를 상환하고 운용사는 여기서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이자 상환만 원활하다면 투자자는 배당을, 운용사는 수수료를 챙기며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죠. 겉보기에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고 그 이익을 나누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이 안에는 세 가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죠. 시장이 좋을 땐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단 하나라도 삐걱거리는 순간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만기 불일치입니다. 운용사가 기업에 빌려주는 자금은 대개 3년에서 7년 장기 대출입니다. 즉, 한 번 빌려주면 자금이 묶이게 되죠. 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분기마다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3년 뒤에 갚기로 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나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는 3개월마다 당장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상환 기간은 맞지 않는데 요구사항은 즉각적인 것이죠. 이를 유동성 불일치라고 합니다. 신규 유입 자금이 충분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동시에 환매를 요청하면 당장 내어줄 현금이 고갈됩니다. 두 번째 함정, 바로 셀프 평가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시장에서 가격이 실시간으로 매겨지지만 사모대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없으니 누가 이 자산의 가치를 결정할까요? 바로 운용사가 자체 모델로 평가합니다. 쉽게 말해 시험을 치고 채점까지 직접 하는 꼴입니다. 기업 상황이 악화되어도 운용사가 괜찮다고 우기면 장부상으로는 자산 가치가 멀쩡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부실이 누적되어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면 그 파괴력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레버리지 중첩입니다.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만 대출을 해주면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 투자자의 자금과 합쳐 더 큰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는 이른바 백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모를 키우면 이자 수익과 운용 수수료가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이는 결국 부실 발생 시 손실이 배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돈만 가지고 대출을 하면 그나마 단순한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은행한테 돈을 또 빌려요. 투자자한테 모은 돈에다가 은행에서 빌린 돈까지 합쳐서 더 큰 규모의 대출을 하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걸 백 레버리지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하냐? 대출 규모가 커지면 이자, 수익도 커지고 운용사가 떼가는 수수료도 커지니까요. 근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어디선가 부실이 터졌을 때 손실도 2배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핵심을 짚어보죠. 첫째, 자금을 회수하는 시기와 빌려준 시점의 불일치입니다. 둘째, 보유 자산의 실제 가치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셋째, 차입을 통해 다시 대출을 실행하며 몸집을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엔 이 세 가지 위험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유동성이 원활할 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은 균열이 발생하면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악재로 돌변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도화선이 되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구조가 차례대로 어떻게 붕괴되는지 그 궤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음 타겟이 쓰러지는 도미노 게임과 같거든요. 그 시작점은 바로 금리입니다. 팬데믹 이후 극심했던 인플레이션을 기억하시나요?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미국 연준이 2022년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이 금리 인상이 왜 치명적일까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입니다. 사모대출은 대개 변동금리 조건이니까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처음 자금을 조달할 땐 이자 부담이 합리적이었겠지만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매달 나가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매출은 제자리인데 이자 비용만 급증하니 현금 흐름이 꽉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장 현금으로 이자를 낼 여력이 없죠. 그렇다고 바로 파산시키자니 운용사 측에서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현금 대신 이자만큼의 가치를 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죠. 이걸 PIK라고 부릅니다. 당장은 부도를 면하니 장부상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론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PIK 비중이 2022년 전체 사모대출의 5% 수준이었는데 2025년에는 11%까지 치솟았죠.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원래 계약에 없던 조항을 상황이 급해지자 급조해서 추가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를 불량 PIK라고 하는데 비중이 21년 2.5%에서 25년 6.4%로 폭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이 막히자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기업들이 급증한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도미노로 넘어가 볼까요? 기업이 이자도 감당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가 하락하게 마련입니다. 사모대출 펀드들은 해당 기업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것이거든요. 따라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담보 가치도 동반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AI 이슈가 끼어듭니다. 사모대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소프트웨어 산업이죠. 주로 기업용 업무 솔루션을 개발하는 중견업체들입니다. 이들의 비중이 사모대출 포트폴리오의 25%에 달하고 특정 펀드는 70%가 넘기도 합니다. 이들이 선호된 이유는 구독 경제 기반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혹은 매년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니 대출 상환이 확실하다고 본 것이죠. 이런 논리로 투자가 집행되었는데 AI가 이 논리의 근간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해지하고 AI 기반 서비스로 갈아타는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매출이 감소하면 담보 가치도 따라서 추락하겠죠. 이미 금리 부담으로 이자도 못 내는 판에 담보 자산마저 무너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JP 모건조차 소프트웨어 기업을 담보로 한 대출 가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번째 함정인 레버리지를 떠올려 보세요. 운용사가 은행에서 추가로 빌린 돈이죠. 이 자금을 조달할 때 대출 자산을 담보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은행이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압박합니다. 운용사 입장에선 기업으로부터 이자도 못 받는 와중에 은행권의 상환 압박까지 겹친 격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도미노의 실체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 악화와 AI라는 새로운 변수가 담보 가치를 붕괴시킨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도미노로 진입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투자자들은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도율 상승 소식과 운용사들의 자산 가치 하향 조정 뉴스, 은행들의 보수적인 태도까지 더해지니까요.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내 투자금은 안전한가? 한두 명이 자금을 빼내는 건 버틸 수 있습니다. 신규 유입 자금이 더 많으면 유동성이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투자자가 인출을 요구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운용사의 가용 현금이 바닥나게 되거든요. 결국 선택지는 둘 중 하나뿐입니다. 첫째,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자산을 시장에 급하게 매각해 현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출 자산이 쉽게 없어요. 하나, 가지고 있는 대출 자산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을 만든다. 근데 이 대출 자산이 쉽게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입니다. 급하게 팔아치우려면 제값을 받지 못하죠. 결과적으로 남은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까지 연쇄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응은 환매 제한입니다. 당장은 자금을 내어줄 수 없다는 건데 이게 오히려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펀드 문을 걸어 잠글 정도면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신호니까요. 결국 해지 요청이 쇄도하게 되죠. 자금을 빼려는 아우성에 유동성은 고갈되고 환매를 틀어막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한번 물꼬가 터지면 멈추기 힘든 악순환인 셈입니다. 요약하자면 금리 인상은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키우고 이자 상환 능력이 떨어진 기업의 담보 가치까지 갉아먹습니다. 여기에 AI와 같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까지 덮치면 담보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죠. 결국 투자자들은 자산 회수에 나서고 너도 나도 자금을 인출하려는 심리가 팽배해지며 거대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도미노처럼 연속적인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제로 금리 시대를 기억하시죠? 당시 시장에는 엄청난 규모의 대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금리 덕에 기업은 이자 부담이 적었고 운용사들 또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대출을 감행했으니까요. 그러나 이후 물가가 치솟자 미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습니다. 최근 다소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3.5%라는 고금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동금리, 조건인 탓에 이미 체감이자 부담은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절 빌린 자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죠. 사모대출은 대개 3, 7년 만기인데 2020, 2021년 당시 조달한 자금이 정확히 지금 시점에 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면 차환을 해야 하죠.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높습니다. 사모대출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붙으니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질 이자율은 연 92%에 달합니다. 0%대 저금리에 익숙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환경인 셈이죠. 가뜩이나 높은 이자 부담에 만기 도래에 따른 고금리 리파이낸싱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 때문에 현금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PIK, 즉 현금 대신 대출 원금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식의 활용이 2022년 5%에서 2025년 11%로 급증한 것이 이를 방증하죠. 설상가상으로 AI로 인한 업황 충격까지 가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담보 가치가 동반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금리는 현금 흐름을 고갈시키고 AI는 담보를 무너뜨린 셈인데 이 두 악재가 동시에 터진 것입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의 불안은 극대화되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블루아울 캐피탈을 예로 들어보죠. 운용 자산 규모가 약 460조 원에 달하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사모대출 운용사는 기관 위주지만 블루아울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무려 40%나 차지했습니다. 즉 일반인도 접근 가능한 BDC 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했다는 뜻입니다. 블루아울이 운영하던 특정 사모대출 펀드가 있었는데 규모만 약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 정도였습니다. 중견기업 대출용 펀드였는데 분기마다 5%까지는 환매해주겠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언했었죠.
그런데 환매 요청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아까 설명한 구조를 떠올려 보세요. 대출 만기는 수년 단위인데 환매 요청은 즉각적이니 내어줄 돈이 없는 거죠. 결국 블루아울은 올해 초 해당 펀드에 대한 환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5일에 걸쳐 자산 가치의 30%만 반환하겠다는 통보였죠. 1억 원을 맡겼어도 겨우 3천만 원 남짓 돌려받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냉혹했습니다. 블루아울 주가는 10거래일 연속 폭락했습니다. 13개월 만에 시가총액의 60%가 증발했고 미증권거래위원회 SEC까지 나서서 자산 평가 방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태가 블루아울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루아울의 사례가 알려지자 다른 펀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내 펀드는 정말 괜찮은 건가? 라는 의구심이 다른 운용사들로 빠르게 전염된 것이죠. 아폴로 역시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약 37조 원 규모의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전체의 11% 환매를 요청했으나 운용사가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5%에 불과했죠. 즉, 요청액의 절반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KKR 역시 32조 원대 펀드에서 11.6%의 인출 요청이 블랙록 또한 39조 원 규모 펀드에서 9.3%의 요청이 몰렸습니다. 모두 5%로 환매를 제한했죠. 모건 스탠리나 클리프 워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펀드에서 11.6%가 몰렸고 블랙록도 약 39조 원 규모 펀드에서 9.3%가 몰렸어요. 전부 5%로 제한했죠. 모건 스탠리, 클리프 워터까지 줄줄이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거물급들입니다. 동네 자산 운용사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런 초대 형사들이 일제히 자금 반환이 어렵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블랙스톤의 사모대출 펀드조차 3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단위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습니다. 무디스는 KKR이 관리하는 사모대출 펀드의 등급을 투기 수준으로 강등시켰고요. 파산 위험도 급격히 커지는 추세입니다. 미국 사모대출 부도율이 5%대에서 9%까지 치솟았는데 모건 스탠리는 이 수치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UBS는 최악의 경우 15%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사모대출 시장 전체에 균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점이죠. 환매 요청이 빗발치는 건 주로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반유동성 펀드, 즉 앞서 언급한 BDC와 같은 상품들입니다. 연기금이나 보험사처럼 7년에서 10년의 긴 호흡을 가지고 자금을 투입한 기관 중심의 사모대출 시장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애초에 장기로 자금이 묶여 있다 보니 환매 요구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다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파장이 더 커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내가 보유한 주식까지 타격을 입을지 말이죠. 벌써 월가에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거론합니다. 사모대출 시장이 흔들리면 운용사들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죠. 그러면 해당 자산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숨통이 조여집니다.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고 주가가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차갑게 식어버리죠. 실제로 주요 운용사들의 주가가 급락하며 금융권 전반에 불안감이 감돕니다. 사모대출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투자 전략가는 현재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골드만삭스 CEO도 사모대출이 서브프라임처럼 잠재적 위험을 품고 있다고 경고했고요.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리 건들락은 한술 더 떠서 다음번 대형 금융위기의 발원지가 사모대출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왜 이런 비교가 나오는 걸까요? 공통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시장 규모가 약 2조 달러로 유사하고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불투명성, 그리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덩치를 키운 점까지 닮았습니다. 게다가 개인 투자자들까지 대거 유입된 시점에 위기가 닥쳤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2008년의 재현을 우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2008년 당시 투자은행들은 자기 자본의 30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1억을 가지고 30억 넘게 빚을 내 운용했으니 한번 어긋나면 전멸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 사모대출 펀드의 레버리지는
대체로 2배를 넘지 않습니다. 자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은행에 직접 노출 규모도 차이가 큽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은행권이 본 손실만 2.7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지금 사모대출 시장과 얽힌 은행들의 노출액은 960억 달러 수준입니다. 비교 불가한 규모죠. 금융위기가 되려면 은행이 먼저 무너져야 하는데 현재 노출된 자금 규모는 2008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더불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은 금리 인상 충격으로 단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다. 당시 예금자들이 스마트폰 몇 번의 클릭만으로 뱅크런을 일으켰었죠. 하지만 사모대출 펀드는 분기별로 최대 5%까지만 환매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의 급격한 뱅크런은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힘듭니다. 2008년은 은행 내부에서 터진 문제였고 지금은 은행 외부에서 비슷한 성격의 문제가 발생 중인 건데 리스크를 흡수하는 완충 장치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 똑같다고 단정하기도 다르다고 방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 규모나 불투명성은 비슷할지 몰라도 구조적 방어막은 2008년 당시보다 더 튼튼하니까요. 다만 그 장치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모대출 시장의 부도율이 치솟거나 환매 제한 조치가 확대되거나 은행들이 담보 가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악재가 들려올 때마다 금융주를 비롯한 증시 전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모대출이란 은행 대출이 거절된 기업들의 자산운용사가 대신 자금을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이 시장 규모가 3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고수익을 쫓아 자금이 밀려들었고 개인 투자자까지 참여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죠. 경쟁이 치열해지며 대출 심사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 속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금 조달과 운용 시점의 불일치, 자산가치 자체 평가, 그리고 차입을 통한 재대출이라는 위험 요소들이 말이죠. 덩치를 불려왔죠. 호황기에는 이 세 가지 요인이 가려져 있었지만 금리 인상과 AI가 담보 가치를 흔들면서 한꺼번에 표면 위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는 닮은 구석도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완전히 똑같다고 단언하기도 다르다고 방심하기도 어려운 시기인 거죠. 분명한 것은 이 흐름이 결국 주식시장으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투자처든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이면에는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반드시 도사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이제 뉴스에서 사모대출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부 구조가 어떤지, 왜 경고가 잇따르는지,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파장을 줄지 모른다면 스쳐 지나가는 정보일 뿐이지만 이해한다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긴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제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